태종 이방원 얘기 계속 하는 겁니다. 원경하고 얘기를 쭉 했고, 아들이 우리가 통상 셋만 알고 있는데 넷이다, 막내가 하나 있었다 얘기까지 했고요. 이제 딸 얘기하겠습니다. 딸. 태종 이방원의 딸. 공주가 넷이 있는데, 조선의 공주가 몇 명이나 쉬어보니까, 요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조사한 거니까. 공주가 38명, 공주가 78명이 있어요. 조선에. 그래서 걔는 116명으로 조사가 됐는데, 또 한번 검색을 해봐서, 그거 아니던데 하면 또 저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한번 맞춰보고 봅시다. 큰 정순공주는 개국공신 이거희의 아들 이백광과 혼인을 했고, 경정공주는 조준의 아들 조대림과 혼인을 했는데, 이게 작은 공주가 살던 곳이 지금 소봉동 이름이 여기서 나왔다. 소봉주가 살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경안공주는 권근의 아들 권규와 혼인을 했는데, 이 권근도 개국공신이죠. 이게 대개 권람이가 유명하죠. 권람이가 저기 세조가 왕이 되는데 기여했죠. 근데 권근, 권제, 권람 사명, 그러니까 저기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예요. 이렇게 3대가 어마어마해요. 제가 고향이 충북 음성이거든요. 햇살에가 나오는 감곡인데, 감곡에 가면 요 세 사람 묘가 있어요. 3대 묘가. 우리 고향 바로 초입에. 그러니까 제가 고향 갈 때마다 잠깐 들어가 보는데,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돼 있고, 이 권람이는 딸 둘을 남이한테 하나 시집 보내고, 하나는 신수군이한테 시집 보냈어. 이 신수군이하고 딸이 낳은 게 바로 단경왕후예요. 중종의 첫 부인.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이런 거를 언제 한번 백지를 놓고 그려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막내, 여기도 막내가 문제야. 정선공주. 일찍 죽었어요. 23살에. 근데 남휘하고 결혼을 했어. 남제의 손자. 남휘고, 이 정선공주와 남휘의 손자가 남이장군 그 남이에요. 남이장군 묘가 어디 있어요? 남이섬에. 그렇게 얘기하면 뻥이야. 남이섬에 남이장군 묘가 없어요. 거기 써 있어. 여기 남이장군 묘가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경기도 남양에 있어요. 남양. 저기 제주도 가는 그쪽 남양. 아무튼 이 후사가 남이장군이에요. 근데 이 공주는 막내잖아. 태종하고 원경하고 사이가 그것도 안 좋은 게 난 거야. 어떻게 안 좋은데 같이 갔나 봐. 그래가지고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기록이 별로 없어. 이 정성공주에 대한 기록이. 그리고 정건성공주를 결혼시킬 때 부마간택제를 실시해요. 부마간택제. 즉 여성만 간택을 해서 뽑는 게 아니라 딸의 신랑감을 간택을 하는 거야. 왜?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누구야? 아버지가 태종 이방원이잖아. 그 후궁 중에 신빈신 씨 있지 아까 그 제일 끝까지 돌봐준 신빈신 씨의 딸이 있어. 공주지. 정신공주를 결혼을 시키려고 혼담을 넣었어. 네팔을 보내서 혼담을 넣었는데, 상대방 남자 쪽에서 어떻게 그 후궁의 딸하고 결혼을 하냐. 근데 후궁의 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궁궐에서 그 허드렛이라는 여자가 나네요. 결혼을 시키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며느리를 보냐. 왜냐하면 후궁이지만 출발을 아주 하찮은 궁녀였거든. 그게 태종 비역까지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 그쪽 집은 다 죽여버렸지. 그리고 그 뒤에 안 되겠다. 부마도 간택제를 해라. 해서 이게 도입이 된 건데, 도입이 되게 된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조선 역사, 정사에 뭐 큰 비중으로 나오진 않지만, 우리 같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은 그 말을 내뱉었던 가정은 아주 묵사발이 됐고 태종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놈이 너무 그렇게 해서 골랐는데 천하의 남몽꾼을 고른 거야. 아주 뭐 기록에 어마어마하게 나와 이 나비가. 그래서 심지어 근데 부인이 또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남편하고 별거를 5년 동안 하는데 왜냐면 엄마 돌아가 아버지 돌아가 그래서 3년상을 내리 지내는 거예요. 딸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별거 하는 동안 남이는 그냥 오만 여자들하고 다 이렇게 지내다가 결국 여기는 이제 24세 여기네. 장성궁은 21세에 요절을 한 거죠. 요절. 그래서 태종의 딸들은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궁에 따라야 돼. 후궁들. 태종의 후궁들. 후궁이 19명이에요. 자녀는 31명. 이제 모여도 잘 모를 것 같아요. 명찰을 달아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얘기대로 효빈 김씨, 강씨 부인한테 시녀였는데 이박원이가 왕에 오르기 전부터 했다는 야사에 나오는 그 다음에 신변씨 지금 얘기한 이거는 원경왕후의 라인이었는데 이렇게 손을 댄 거예요. 이 후궁 중에 제일 많이 났다. 3남 6녀. 아까는 3남 7녀. 약간 혼선이 있어요. 그리고 태종이 늙어 죽을 때까지 그래도 돌본. 그리고 아까 얘기한 혼사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자존심 상하게 해서 상대방 집안을 박살낸 그 바로. 그리고 우리가 아는 좀 나오는데 여기에서 명빈김씨가 나오죠. 여기 구리에 가면은 명빈묘가 있어요. 이 명빈김씨가 우리 할머니야. 그래서 어저께 갔다 왔어요. 저희가 어저께 거기를 갔다 왔는데 평상시에는 거기가 통제구역이고 미개방구역이라 사전에 동물원관리소에서 관리를 했는데 사전에 그 허락을 득해서 와서 열어줘야 돼요. 여기는 이 간택후궁은 뭐냐면 그러니까 임금이 후궁을 두는 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승은을 입어서 그냥 궁녀나 하녀로 지내다가 너는 어디 누구냐 뭐 이쁘네 그래가지고 데려가면은 승은 후궁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간택후궁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간택령을 내려서 초간택, 중간택, 상간택에서 결정을 해서 웨딩 마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맞이하는 게 간택후궁이에요. 그랬는데 명빈 김씨는 이 정비는 비죠. 왕비. 비 다음에 빈이거든. 빈이라고 그러죠. 사대부는 뭐라 그래요? 첩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거든요. 근데 빈의 비는 정일품이야. 벼슬이 후궁이 5품까지예요. 6품 이하는 없어. 상궁은 5품까지가 제일 높고 상궁이 5품이거든. 4명부에 후궁은 5품부터야. 1품이 빈이에요. 그랬는데 이 명빈 씨는 간택할 때 바로 명빈을 줬어. 빈을 준 거예요. 빈. 그리고 나머지 빈은 승급이 된 거예요. 뭐 수비가 됐다가 뭐 소용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나 죽은 다음에 사후 추증이 된 거고 이분은 뽑을 때 그냥 아예 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실록에 보면 원경왕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 그래서 중궁전이 있고 명빈전이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막 상소가 올라오는 게 나와요. 또 어제 거기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 명빈 김씨의 남동생의 딸이 아까 얘기한 문종의 첫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쫓겨나지만 않았으면 그 혼맥이 대단한 거죠. 우리 할머니들이 잘 간 건데 거기 잘못했어. 아무튼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보면 의정궁주 요거는 이때만 해도 내명부가 정립이 잘 안 돼서 성종 때 조선의 그 제도가 다 완성이 되잖아요. 전국대전이라든지. 그래서 세종 때까지만 해도 막 호칭이나 직급이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궁주라는 호칭을 막 썼어. 이때도. 의정궁주 조씨가 역시 간택후궁인데 이분은
간택이 됐는데 웨딩을 하려고 했더니 덜컥 태종이 병석에 누워서 손도 못 잡아보고 그냥 태종은 앓다 돌아가시고 그냥 후궁만 되고 그냥 돌아가신 분이야. 이분은 지금 어디 있냐면 연산군 묘에 있어요. 앞에 연산군 방학동 연산군 묘에 가면 맨 위에 연산군 부부, 맨 아래 연산군 딸하고 사위, 가운데 이분 묘가 혼자 있어. 거기에 있는 이유는 자, 간택이 된 다음에 태종이 돌아갔는데 혼자 되셨잖아요. 아들 세종이 이명대군한테 네가 제사를 모셔라. 이분 의정문조 제사는 네가 모셔. 후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명대군이 정해졌어. 이명대군의 사위가 누구냐면 신승선. 이 연산군 부인이 여기에 딸이고 그 다음에 당경왕후가 이 남자의 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고모하고 조카가 돼요. 여기 오빠는 여자고 그 딸이 당경왕후니까 그래서 이제 당경왕후가 쫓겨난 거거든요. 연산군 부인이 고모라서 그 뿌리가 이명대군의 사위들이야. 그래서 거기는 땅이 이명대군의 땅인데 그것이 나중에 구시문중으로 넘어가요. 그 나중에 그 연산군 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학동 한번 나중에 가겠습니다. 저 위에 여기가 연산군 부부, 여기가 딸하고 사위, 요 분이 의정공주 여기 가운데 있는. 그래서 고려 말 조선 초에만 해도 사강묘가 많아. 저 둥근 묘가 조선 후기부터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요 분이 의정공주, 태종의 마지막 후궁, 손도 못 잡아봤어. 그래서 후궁들은 이렇게 다양하고 자식이 이렇게 많다. 성종하고 삐까삐까해요. 태종하고 성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는 다 마쳤고 그분이 묻혀 계신 곳이 헌인릉의 헌릉이죠. 헌릉. 지난번에 우리 헌릉 갔다 왔어요. 비가 부실부실 오는 날. 여기가 인릉은 이제 400년 차이나 여기하고. 인릉은 순조가 묻힌 곳이기 때문에 아직 그냥 한참 더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되고 이 헌릉이 이제 태종하고 태종비 원경왕후가 묻힌 곳인데 여기에 국정원이 여기 이사 왔어요. 여기에. 근데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왕릉으로 오니까 국정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기서 어떻게 왔냐고 그러니까 여기 헌릉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여기가 국정원인지 몰랐대 이거. 이게 근데 국정원이 재밌는 게 왕릉마다 옛날 중앙정보부 시절에 중앙정보부가 임원동에 있었거든요. 그 임원동은 의릉이 있었죠. 의릉. 그런데 여기 어디 또 인릉에 여기 요만큼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원하고 조금 문제가 있다. 헌릉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헌릉은 이방원과 엄영웅 민씨의 쌍릉, 봉이 2개가 있는 능입니다. 이성계를 아버지를 이방원이는 동문릉에 당신이 모셨잖아요. 아버지하고 많은 문제가 있었죠. 왕자의 날 2번 하고 막 하면서 한문 찾아도 그게 다 아들하고 갈등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뭐 군사적인 충돌도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조사에 난. 그러나 그것을 역사가들이 그냥 슬쩍 이렇게 묻어놨다고 보는 건데 아버지의 동문릉은 강북인데 이 능은 이방원이 자기가 잡은 거거든요. 어떻게? 자, 이거는 여기 잘못 나왔습니다. 태시, 그렇지. 여기를 넘어가서 이제 어떻게 잡았나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강의실 표지 첫 그림이 한 헌릉이라고 했죠, 제가. 헌릉은
태종이 세종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4년을 상황으로 있었는데 물려주고 2년 뒤에 부인이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죽으니까 그 왕릉에 묻힐 장소나 왕릉의 디테일을 태종이 그린 거야. 물론 그때 왕은 세종이야. 그러니까 세종 입장에서는 엄마의 상을 찍은 거고 태종 입장에서는 와이프의 상을 찍으면서 자기 자리까지 같이 만든 거죠. 그래서 원경왕후 먼저 승하했는데 이 자리에 찍었어요. 태종이. 그랬는데 세종이 신하들하고 앉아가지고 상황이 돌아가시면 묘호를 뭐로 정할까? 태종이라고 하자. 태조는 이미 썼잖아요. 이성계가. 태조 다음 조는 태종이야. 태자는 아무나 못 쓰거든요. 이방원은 아직 살아있는데 자기가 죽으면 태종으로 불릴 거를 이미 아는 유일한 왕이에요. 엄마가 죽었을 때 이미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등을, 이 헌등을 박자청이가 만드는데 박자청이는 그 앞에 이성계 권은등을 만든 바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실력 발휘를 하고 박자청이는 헌등을 만들고 주고 박자청이는 마지막으로. 근데 권은등에 7,000명을 동원했는데 여기는 14,000명을 동원해서 더블로 동원을 한 거죠. 그리고 석제는 안암동 고려대학교 뒤쪽에 석산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엄청난 거기 석산 깎아냈거든요. 조선 총독부도 거기서 다 석제를 빼갔거든요. 그리고 석실을 만들어라. 태종 이방원이 지시하는 겁니다. 안암동 돌을 써라. 석실을 만들어라. 저 석실을 안 만드는 게 수양대공부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석실을 만든 거예요, 돌로. 그 대신 석실을 2개 만들어야 되니까 쌍문이니까 따로따로 2개를 만드는데 지붕돌이 너무 무거우니까 지붕돌은 2분해서 2개로 덮어라. 너무 무거우면 힘든 거예요, 작업이. 그리고 내 눈 옆에는 사찰을 세우지 마라. 역불숭의 대표죠. 그래서 헌능은 원찰이 없어요. 권한능은 원찰이 있었는데 남아있지 않는 거지만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없습니다. 원찰이. 그리고 태종이 돌아간 게 음력 5월인가 그때 음력 5월이면 무지 더울 때 지금 음력 4월이지 아직 지금 4월일까요 우리가? 초파일 지난 지가 엊그저께잖아. 아직 4월이라고. 그러니까 음력 5월이면 무지 더울 때 7, 8월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염을 하는데 원래 국장에서는 소령을 하면 옷을 19벌로 입히고 대령을 할 때는 109벌을 입혀. 그럼 몇 벌이야? 128벌이. 그게 그냥 들들 많은 거죠. 근데 이걸 한꺼번에 해버려. 너무 더우니까 2번 못 건드리는 거야, 시신을. 그리고 태종이 부인 자리 딱, 내 자리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2년 뒤에 태종이 돌아가서 부인의 서쪽, 그러니까 능에 묻힌 사람 입장에서는 오른쪽이 우측이 남자, 좌측이 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헌능을 만들었고 어머니, 아버지 상을 세종이 치렀는데 문제는 형님, 양령의 문제야. 폐쇄자 됐잖아요. 그 국상이 되는 아버지 돌아가면 엄마가 먼저 죽었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아버지 죽었을 때 세종은 참여를 시켜라 그랬는데 신하들이 전부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양령은 초상에 장례를 참여 못해요. 1년 뒤에 소상 때 겨우 참여가 돼요. 그때 가족 자격으로. 양령은 참 힘들게 살았어. 그래서 헌능은 태종이 자리를 잡고 자기 자리를 아들 세종이 만들었다. 원찰을 세우지 않았다. 그리고 박자청이가 만들었는데 고려 현정릉을 그대로 모방으로 해서 이성계 권한능을 만든 경험도 있고 하니까 본문을 쌍릉으로, 이성계는 단능이잖아요. 이건 쌍릉으로 이기로 하되 난간을 연결을 해요. 딱 터가지고.
망주석은 빼고 나머지는 전부 한 쌍씩 두 개,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니라 두 쌍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두 쌍이 있어요. 그래서 다 네 개씩이야. 가져보면 문석인, 무석인, 그 뒤에 서 있는 말, 능을 둘러싼 석양, 석호가 다 네 개씩이에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경풍석, 우석은 호나가 우석이라고 했죠. 거기에는 영저와 영탁, 그 불교에서 쓰이는 그 벼락을 치는 무기, 금강저 같이 생긴 거. 그 다음에 면석에는 구름이 막 휘몰아치는 무늬를 새기고 수관인신, 사람 몸에 동물 머리, 12지시상을 따르는 걸 12각이니까 능이 12각이거든요. 그걸 새겼다. 방위에 맞춰서 그 자축인묘 이게 방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지, 강년, 복년을 나란히 새겨서 경풍석을 꾸몄다. 그리고 예감이 있는데 예감, 그 충문을 태우는 구덩이를 예감이라고 하는데 이때만 해도 예감이 없었다. 그래서 태종까지는 소전대가 나와요. 소전대. 그 정릉에 양치하는 컵 엎어놨다는 그 소전대가 태종까지는 있고 나중에 이제 아마 이후에 그 제례가 바뀌어서 소전대를 안 쓰고 예감을 쓰지 않았나. 그래서 보면 요게 1차로예요. 다른 데는 2차로 또는 3차로잖아요. 향로가. 헌명은 1차로입니다. 1차로. 그리고 여기에 파미가 없어요. 파미가. 그리고 좌우에 두 개의 건물이 없죠. 수락관하고 수복방이 없습니다. 좌우에. 그 대신 정자각이 있고 비각이 있어요. 비각. 비각이 꽤 큽니다. 정자가 올라가는 계단이 아주 소박해요. 다른 데 비해서 거의 뭐 한 발에 올라가도 될 정도로 소박하고, 정자각에서 올려다 보면 여기가 이방원, 여기가 원경왕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쪽 내려가는 계단과 여기가 이제 소전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지난번에 저하고 헌능을 가보신 분들은 옛날에는 이렇게 바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저 뒤로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죠. 아무튼 여기까지 올라가서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옛날 사진이라 올라가는 길이 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자각에서 능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딱 있죠. 신고 능에서 내려가야 되니까 제사 음식 먹으러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강이 시작되는 부분까지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비각은 엄청 큰데 이성계, 이방원, 세종까지는 신도비가 있다고 했죠. 임금의 신도비가. 근데 여기는 두 개가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처음에 그때 세웠는데 임진왜란 때 다 훼손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숙종 때 다시 만든 게 옆에 있어요. 근데 다시 만들고 이걸 왜 안 없앴나는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아무튼 두 개가 있습니다. 한 장이. 그리고 이 강, 엄청난 언덕, 사초지라고 그러죠. 강이 있고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홍산은 정자가 비가 거기에 좌우 건물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쌍릉 왕과 왕비가 있고 이 두 개죠. 왼쪽이 우리가 봐서 왼쪽, 능주 입장에서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 왼쪽 그러면 헷갈리니까 서쪽 동쪽 이렇게 부르면 편합니다. 어디서 봐서도 똑같으니까. 올라가고 힘든데 옛날에 찍은 사진이에요. 난간섬이 있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우리 사이가 얼마나 안 좋으면 죽어서는 싸우지 말라고 돌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그리고 삥 둘러서 난간석, 여기 와석이 잘 깔려있죠. 병풍석, 요게 사람 몸에 동물 머리, 구름이 막 회오리 치는 모양, 이런 게.
요게 아까 얘기한 그 코나석에 있는 불교 도구들. 그 다음에 이게 다른 데 2마리씩, 여기 4마리씩 있고.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병풍석 위에는 이렇게 수직으로 찔러 넣는 돌이 인석, 당긴 인자를 써서 인석. 얘를 찔러 넣어야 병풍석이 안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혼유석. 우연히 이 혼유석 아래가 이렇게 파져 있어요. 이 아래. 여기에 물이 늘 고여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망주석이 좌우에 있고, 망주석은 하나씩이야. 딴 건 다 2배씩인데, 저 망주석은 그냥 2배가 아니고 똑같아요. 그 가운데 장명등 서 있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배석이 있어요. 저라는 배석이 등 앞에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석인, 무석인도 2개씩. 그래서 그 뒤에 말도 2마리씩, 그러니까 4마리가 서 있는 거예요. 4마리가. 여기 2명, 2명, 4마리. 반대쪽에 또 2명, 2명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말만 해도 4마리. 뒤에 승용차 4대 세우는 거죠. 그 태종우라는 전설이 있어요. 태종이 죽는 해가 아마 어마어마하게 가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종이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비를 내리게 하겠다. 그만큼 옛날에 농경사회니까 비가 안 오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왕들도. 그래서 음력 5월 10일인데 그날이면 꼭 비가 온다. 그걸 태종우라고 한다. 이 비슷한 게 광해우도 있다. 광해가 제주도로, 강화도로 유배 갔다가 제주도로 옮겨갔거든요. 오래 살았어. 연산군은 강화도 가서 바로 죽어요. 근데 광해는 오래 살았는데 죽은 날이 7월 초하는 날인데 그날 비가 온대요. 제주에서는. 그럼 그거를 광해우라고 한다. 또 제가 정릉 가서 그거 얘기했죠. 정릉이 신덕원 강씨가 전부 신원이 회복돼가지고 능으로 올리고 신덕강우 종호가 올라가는 날 11월 1일 날 비가 왔다. 그래서 그게 세원지우라고 한다. 우리 헌능 갈 때도 비가 왔어요. 우리 헌능 갔을 때도. 2년 만에 원경왕후가 먼저 돌아가고 다시 2년 뒤에 태종이 돌아갔는데 원경왕후가 돌아갔을 때 강남이잖아요. 여기가. 한강을 어떻게 운구가 강을 건너가느냐. 그때 박자청이가 마전나루, 지금 송파쯤 됩니다. 부교를 만들면 된다. 배를 쭉 묶어가지고 판자 딱 해가지고 부교하고 건너가고 끝나면 뜯어내면 됩니다. 처음에는 관세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부교를 만들었더니 너무 기가 막히게 건너가더라. 그래서 나중에는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부교로 건너가는 게 우리가 나중에 정조가 을묘 원행할 때 노량진 배다리만 알고 있는데 이때 이미 배다리로 국장을 치렀다. 그리고 세종 4년에 이제 자기 아버지까지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박자청이가 태종이 승하하자 헌능을 조성하는 마지막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박자청이가 죽어요. 67세예요. 그래서 세종이 박자청이의 죽음을 3일간 조회를 정지하고 옛날에는 조회를 수도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를 위해 제문을 지어서 제사를 올려라 할 정도로 박자청이를 무대했다. 자기 엄마 아버지 묘를 이렇게 아주 잘 지어놨죠. 이거 올라가보면 대단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런 쌍둥이 드물죠. 이렇게 연결까지 다 해놓은 하나만 있는 합장릉은 세종대왕이 제일 먼저고 2개가 있는 합장릉은 태종이 제일 먼저. 이게 순서가 조금 바뀌었네. 태실 얘기. 자 이제 이 태종 얘기 다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했는데 항상 제가 마지막에 태실 얘기를 합니다. 태종은 지금 태조 이성계는 금산에 있다 그랬죠. 정종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김천 직지사에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는 마당에
약간 무너진 상태의 태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태종 안에 3대니까 태종은 태실이 없다예요 현재. 그래서 현재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주군 대복리에 태실지 자리는 있는데 그 자리에는 민간인 묘가 설치되어 있다. 현재는 밀어낸 거죠. 그리고 원래 태종의 태실은 일제강점기 때 다 파괴가 돼서 그 석재들 남은 부시래기들은 성주 군내에서 다 옮겨가지고 보관 중에 있고, 그때 이걸 조사할 때 그렸던 이게 그 책자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 발굴 단원들이 손으로 그린 그림 이렇게 돼 있었다고 본 그림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언은 태실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 한국학 연구소에서 기록을 찾아보니까 자, 태종의 그 태실에 대해서 태종이 살았을 때 자기 태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하륜이를 태실증고사라는 직책을 주어가지고 내 태실을 좀 꾸미거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농번기고 지금 가뭄이 길고 그랬는데 그런 일 해서 되겠습니까 하고 막 신하들이 반대를 했지만 밀어붙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직관을 붙여서 태실지를 찾아보니까 그 민재, 아까 민재 나왔죠? 아버지 민재가 그 직책을 안태사, 태를 안 치는 그런 직책을 받아서 함주에 있던 태함을 가지고 지금 경상도에 있는 조옥산으로 태를 옮겼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 실록에. 그래서 여기 경상도 조옥산이 어딘가 보니까 지금 성주예요. 성주. 그래서 이거 태를 안 치고 나서 성주 모금을 올린 거예요. 태가 들어가면은 구은청이 그 등급이 올라갑니다. 또 역적이 나오면 내려가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현재는 분묘가, 일반인 묘가 돼 있고 그 태실 성물들은 성주 군청이 이렇게 별도로 수습해서 보관 중에 있고, 흥미로운 게 태실도 원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저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태실 옆에 태봉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전한다. 지금은 없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어디 갔더니 지명이 절골이고 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런 조각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것은 그 나온 조각이 다 조선 전기 거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태종이 태실 옆에 태실을 지키는 원당 절이 아니겠느냐, 즉 태봉사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태봉도 절이 있었다. 놀라웁니다. 그래서 태실 얘기를 끝내고 흥미로운 태실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왕비 태실도 있다. 왕비 태실. 왕비도 태실이 있구나. 지금 우리 현재는 세 개가 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헌왕, 그 세종대왕 부인이죠. 정의왕, 세조부인이죠. 폐비윤씨, 이렇게 왕비했으니까 요 세 사람 것만 있는데, 예천에 가면 용문사라는 절이 있어요. 후불 목각탱으로 유명한 절입니다. 거기에 옆에 능선에 요렇게 태실은 안 나와 있고 태실비가 있는데, 이게 한동안 소원하고 태실비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전문가들이 확인해 보니까 소원하고 태실비가 아니고 요게 폐비윤씨 태실. 소원나무 태실은 소백산 산중에 있어. 그래서 그냥 민간인 묘가 몇 점 있고 진짜 여기까지 답사를 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들 찾기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이것은 폐비윤씨 태실. 지금은 폐비윤씨 태실이라고 써놨을 거예요. 그리고 정의왕후는 홍천 수타산 뒤편 언덕에 있다. 그래서 왕비 태실은 세 개가 있는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예천 용문사에 있는 폐비윤씨 태실이 있는데, 이것도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지금 가면 이렇게 돼 있어. 옆에 언덕에 다 정리를 해가지고 태실비하고 태실 자리를 큰 돌로 이렇게 막혀 있는데,
여기 2023년에 제가 찍은 거거든요. 2019년에 발굴을 했더니 몰래 묻은 게 나왔어요. 대신에 명당이거든. 누군가가 몰래 여기다가 묻은 거야. 부부겠지. 그러니까 2019년에 발굴해서 나왔는데 인골만 남았으니까 저게 몇 년대 묻은 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게 많아요. 암장을 해, 암장. 원래. 까지 해서 태종 이방원의 그 모든 얘기를 마치고 이제 그 4대 세종 이도, 충녕대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방원의 삼남으로 출생을 했는데 이 4대인데 조선의 1대, 2대, 3대까지는 다 함흥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충녕대군이 유일하게 한양에서 태어났어요. 이제 5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궁에서 태어났어요. 임금들이. 여기까지는 한양이지만 궁 밖에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이때 태어날 때 아버지가 왕이 될 팔자가 아니거든. 이방원이가. 그래서 그렇게 태어났고 삼남으로 양녕대군을 폐위시키고 충녕대군이 세자가 되고 2달 뒤에 바로 왕위를 물려줘서 21살에 왕이 됐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4년을 아버지가 상황으로 있었는데 2년 뒤에 엄마 돌아가시고 4년 뒤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세종대왕의 시대가 열려서 토탈 32년 동안 왕위에 꽤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6명, 자녀가 18남 4녀, 왕비하고 8남이냐인데 왕비 중에서는 제일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소원왕후가. 그러니까 세종대왕하고 소원왕후는 금실이 좋았다. 그리고 소원왕후가 먼저 돌아가고 4년 뒤에 세종이 54세로 돌아가는. 지금은 5만 원이 나와서 뭐 별로 시시해 보이는데 한동안 최고액권 10,000원짜리. 그래서 내가 늘 뭐라 그래요? 파란만장. 한 삶을 두려워 말라. 파란 거 만장이면 1억이다. 항상 그 제가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5만 원이 나오는 바람에 좀 그렇게 됐어요. 그동안 우리가 정신없이 얘기한 것이 태정태세 문단제지만 태종 이방원이가 사실은 조선의 건국을 완성했다고 표현하거든요. 역사학자들이. 그러면 세종은 뭐냐? 우리가 뭐 부자가 3대가 막 힘들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수성이 힘든다는 거예요. 성을 뺏기는 뺏었는데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종을 수성의 군주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역대로 동양의 개국 군주들이 나라를 세운 군주들이 연화 없이 하는 얘기가 내가 말을 타고 창칼을 들고 나라를 세웠지만 천하를 얻을 수는 있다. 말 타고. 그러나 천하를 말 위에서 다스릴 수는 없다. 그래서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나와야 수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종대왕은 이거 어진이 아니라고 했죠. 이걸 어진이라고 하면 안 된다. 표준영정이죠. 표준영정. 어진은 임금이 살아서 당시에 그린 그림 실화죠. 그거를 어진이라 그러고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뭐 율곡이나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나라에서 어떤 표준안을 딱 확정 지어준 영정, 그걸 표준영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영정이 정해지면 그 뒤에는 이 그림 외에는 못 쓰죠. 근데 영정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럼 저마다가 그릴 수 있는 거죠. 우선 세종대왕은 32년 왕위에 있었는데 조선 27년의 왕의 평균이 20년이 안 돼요. 평균이. 근데 저 평균은 좀 의미가 없죠. 영조한 사람이 뭐 잡아먹는 게 어디서 잡아먹으니까. 그럼에도 아무튼 30년 이상 있던 사람을 뽑아보니까 7명이죠. 영조 52년, 고종 43년, 중종 38년, 숙종 45년, 선조 40년, 순조 34년,
세종 32년에서 7명이 그래도 30년 이상 왕위에 있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세종은 부대한 임금, 제가 볼 때 행복한 임금이 아니야. 자신 부모 복은 있는데, 그러니까 삼남인데 왕이 됐죠. 그리고 부모가 다 자녀들을 제거해줬잖아. 그러나 자식 복이 없는 거야. 왜? 첫째 딸 정서공주가 12살에 죽어.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 일곱째 평원대군이 20에 다 죽어요. 광평대군은 그 유명한 전설이 있죠. 광평대군을 낳았어. 그래서 영하다는 점장이를 불러서 우리 왕자가 어떻겠는가 봐달라고 그랬더니 점쟁이가 말을 못해. 얼굴이 흑빛이 되거든요. 괜찮다고 말해라 그랬더니 이 왕자님은 굶어 죽습니다. 그러고 이해가 안 가니 어떻게 왕자가 굶어 죽냐. 실제로 굶어 죽어요.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려가지고 못 먹어. 지금 같은 뭐 외과 수술로 간단하게. 근데 옛날에 그게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려서 죽었어. 그래서 그 전설이라는 거는 이제 전설이니까 그거를 죽이라고 제 대신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테스트를 한다고 쥐를 박스 안에 넣어놓고 이 안에 쥐가 몇 마리 있냐 이렇게 하는 점쟁이가 근데 못 보게 하니까 3마리입니다. 열어보니까 2마리거든. 이놈이 요사스러운 말을 하구나 죽였어. 근데 보니까 쥐가 임신했어. 3마리가 맞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아무튼 요거는 나중에 광평대군 얘기할 겁니다. 지금 수서에 있어요. 광평대군 묘역이 어마어마하게. 수서 땅이 다 이 집 땅이야. 그리고 세자빈, 며느리잖아. 아까 문종 1빈, 2빈이 다 쫓겨났잖아요. 며느리가 그렇게 된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며느리는 애기 낳고 죽었어, 손자 낳고. 그게 단정 생모. 그 다음에 4남, 8남의 부인 둘은 병이 있어가지고 아주 걱정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장남 문종은 물론 요 뒷얘기는 세종이 죽고 나서 생긴 거죠, 물론. 그러나 제가 요 하나를 달리해놨지만 그래도 세종의 혈통 얘기를 하니까 아들은 왕이 됐는데 2년 만에 죽고 그 다음에 손자가 여기까지는 아주 장남이 잘 내려가지 모양으로는. 그러나 계유정난으로 손자는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17에.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서도 셋째 아들, 여섯째 아들은 둘째가 죽이잖아요. 세종의 자녀들이 이래. 뭐가 저승에서도 이거 다 봤을 거 아니야. 세종이 편할 날이 있겠어. 나 같으면 그냥 힘들 것 같아. 자,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뭐 부인이 6명이고 18남 4녀를 뒀는데 아들로만은 1등이야. 소나무는 8남 2녀를 두었는데 왕비 중에서는 최다 생산, 왕비 중에서는 아까 후궁 중에서는 신빈진치 얘기했죠. 중요한 거, 세종대왕은 자식이 임금이 둘이 됐어요. 즉 세종대왕 부인은 왕을 둘 낳은 여자예요. 유일하게 왕을 둘을 낳은 여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근데 이성계 부인도 왕을 둘 낳았잖아요. 그죠? 정종하고 태종하고. 세종대왕 부인도 문종하고 세조하고 왕을 둘 낳았다. 그 누군지 아시죠?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가장 세상에 행복한 여자라고 그랬죠. 남편이 대통령이고 아들이 대통령이고. 대박이지. 조선 왕조에 왕비를 둘 낳은 여인이 둘이 있어요. 왕을. 그러면 왕비를 2명 낳은 여인도 있어요. 누구? 한 명의 부인. 한 명의 딸이 왕이 둘 됐거든. 한 집에 둘은 처음이죠. 유일해. 자, 세종은 우리가 뭐 성웅, 이순신, 그 다음에 뭐 성군, 세종 해가지고 하도 많이 들어서 세종의 치적 이런 거는 우리 강의 시간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걸 설명해봐야.
우리는 사건 위주로 이렇게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튼 세종의 초기에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대마도 정보를 잘 몰라요. 세종 때 대마도 정보는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군권을 쥐고 있던 태종이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아버지 세대 이전에 그 많은 개국 공신, 즉위 공신들이 다 사라졌어요. 즉, 세종은 빚진 사람이 없는 거야.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게 얼마나 군주가 편한 건데. 그러니까 집현전을 세워서 학자들을 공부만 시키고 배움의 그 틀에서 뽑아내는 관료들을 써먹을 수가 있는 토양이 된 거죠. 그래서 집현전을 계속 확대하고 인재 양성하고 학문 진흥하고 그 다음에 그런 학문의 성과를 과학기술 분야로 발전시켜서 이게 백성들 생활에 농사집세라든지 또 혼천이, 앙모일구, 자경로, 추구기 다 이게 생활에 관계되는 뭐 시계라든지 농사에 관계되는 거죠. 국방도 소홀히지 않아서 사군 육진이 이때 다 확보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한반도 영토가 세종 때 확정이 돼요. 이것도 사실 아쉬운 점은 있어요. 만주를 잡았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하고 아버지는 불교를 딱 내 능에는 원찰을 세우지 말라까지 했잖아요. 그대로 세종도 승계를 해. 그러나 말년에는 세종도 역시 불교에 여러 가지 힘들고 하니까 불교에 기우게 하고 내불당을 세우죠. 궁 안에 불당을 세우는 게 세종 때 또 세워졌어요. 제일 유명한 게 훈민정음이죠. 뭐니 해도 세종은 훈민정음을 떠나서 얘기할 수 없다. 훈민정음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1443년에 완성이 돼서 1446년 9월 상순에 반포를 했는데 이 반포 한 거를 양력으로 환산하니까 10월 9일이야. 그래서 지금 한글날이 10월 9일이에요. 양력으로 환산을 한 거예요. 근데 북한도 한글날이 있다. 근데 북한은 언제 하느냐? 우리는 반포한 날이 기준인데 얘네들은 창제한 날이 기준이야. 그래서 12월이고 이걸 양력으로 환산하니까 1월 15일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한글날은 1월 15일이다. 만든 날 우리는 10월 9일이다. 반포한 날 그 차이가 있고 스승의 날은 세종의 생일이라고 했죠. 5월 15일. 그래서 세종은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 온 백성의 글을 가르쳤기 때문에 스승의 날을 세종의 생일로 했다. 문제는 신미대사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법주사 앞에 가면 그 신미대사가 주인공인 조각공원이 있고 세종대왕은 조연이야. 그래서 그거 말이 많아가지고 철폐한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철폐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야사에 그 다음에 속설에 또는 사가에서 전해지는 말만 가지고 신미대사가 실제로 사실적으로 한글을 만들었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식 기록에는 뭐라고 했냐면 어제라고 딱 써 있어요. 어제 임금이 만들었다고 써 있다고. 그걸 반박하고 도움을 줬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머지 여러분 뭐좀 학자들에 따라서 왜 한글을 만들었을까? 결국은 백성의 불이 기억해서 그들. 요거는 국민정음 그거 100억 달러 뭐 1000억 달러는 사람 팔았나? 해외보면 우리 옛날에 다 외웠잖아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다가 문자로 서로 사납지 아니할 때까지는 다 외웠어요. 잘 몰라. 훈민정음이고요. 요게 우리 그때 저기 영릉 그 전시관 갔을 때 운보 그림인데 훈민정음 반포도 훈민정음을 반포하는 그림이 잘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행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포 한날을 기준으로 한글날을 기념하고 있다. 그 정도만 아셔도 북한은 창제일을 기준으로 한글날을 만들었다더라. 만 하셔도 어디 가서 말할 때 아주 괜찮을 거예요.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세종대왕 얘기 충분히 했고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글을 하면 과연 또 누가 그 유공자일까? 세종대왕 이후 저는 이 두 사람을 뽑아요. 이 누구? 공병호 선생은 원래 안과 의사인데 타자기 개발을 기계로 만든 아주 선구자죠. 연문 타자기 대가리만 바꿔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2벌식, 4벌식이 처음에 있어가지고 4벌식 타자 아는 사람은 그 받침은 누르고 찍어야 받침이 되고 받침 없는 거라고 받침 있는 거라고 높이가 달라요. 그러다가 2벌식이 표준화가 되면서 지금 됐죠. 제가 조금 그 얼리 아답터였어요 제가. 그래서 80년대쯤에부터 제가 컴퓨터를 시작하고 제가 경방 클로버 타자기를 사가지고 타자기 교본을 놓고 제가 타자기 그때 배웠어요 혼자. 그때만 해도 사무실에마다 타자수들이 있었어요. 여직원들이. 그 직책이 타자수야. 그래서 우리가 막 백지에다가 초안을 잡아서 던져주면 타자수가 타자 쳐서 갖다 주면 교정해가지고 다시 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저는 타자를 배웠어요. 제가 2벌식으로 타자 교본 놓고 그래서 막 500타, 700타 막 그 시험 보고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하니까 우리 과장이 나보고 야 너는 막 초안이나 잡지 네가 지금 타자를 배워서 뭐에다 쓰냐고 욕을 먹었어 그때는. 근데 나중에 사무실에 PC가 깔리면서 1인 1PC도 되고 전자결제로 다 되잖아요. 그때 나는 이 열선거락 타자를 쳤거든. 딴 사람들이 독수리 삽고 이렇게 치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처음에 8비트부터 시작했거든요. 제가 8비트는 옛날 녹음기 녹음 테이프 걸어놓고 연결해야 컴퓨터가 돌아가요. 그러고 나서 XT, AT, 386 이렇게 막 컴퓨터가 발전하는데 XT는 뭐냐면 하드가 없는 거야. 깜깜이 기계인데 플로피 디스크를 넣고 돌려서 기계가 가동이 돼야 그 다음부터 되고 끄면은 또 그냥 먹통이 되는. 그래서 아래 한글을 처음 봤을 때 아래 한글 전에는 보석글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기억하시는 분은 상당히 저하고 같이 오래 대단한 분들이에요. PC통신 옛날에 천리안이 있었고 막 그 시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보석글에서 아래 한글이 나왔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아래 한글이. 아래 한글이 일정량 플로피 디스크 지금은 쓰지도 않잖아요. 팔랑팔랑하는 거. 플로피 디스크 5장이 아래 한글이. 그럼 1번 디스크로 우선 컴퓨터를 가동하고 2번부터 돌려야 아래 한글이 돌아가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그 위에 메뉴가 쫙 있어 이렇게. 그리고 이 메뉴를 클릭하면 다시 새끼 메뉴 쫙 나오고 막 이게 너무 멋있는 거야. 이런 걸 누가 만들었지? 그래서 아래 한글 처음에 돌리면은 뭐 이찬진이만 생각이 나는데 서울대 누구누구 이렇게 4명이가 5명 이름이 나와 처음에. 얘네들이 엄청 부러웠어요. 야 이걸 어떻게 만들었나. 그렇게 해서 제가 컴퓨터도 8비트부터 시작을 했고 타자도 제가 처음에 타자 경방 클로버 타자 해가지고 열석보랑 타자를 직접 치고 타자를 정확히 치면은요 오타가 나면 손가락이 알아. 내가 눈으로 글자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누르면서 잘못 눌렀다 이렇게 소리를 해야 내가. 그렇게 열석보랑 타자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단축어를 자유자재로 쓰는 거예요. 이거를 지울 때 프롬프트를 갖다 놓고 백스페이스를 막 눌러서 지우고 그러는 거는 완전히 그 기본이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Z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쓰면은 옆에서 보면은 무슨 맛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런 시절을 겪었는데 바로 이분이 그 타자기, 한글 타자기를 시작했던 바로 그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래 한글을 만든 그 장본인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이게 두 개. 그래서 공직에 있었잖아요. 저는 한동안 공직 관공서의 표준 워드 프로세서가 아래 한글이 아니었어요. 각 그 기관마다 다르고 막 그래도 혼선이 있었는데 전부 아래 한글을 대학교에서부터 배우니까 나중에는 아래 한글을 그냥 인정했어요. 그걸 안 주고는 아래 한글을 막아놓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아래 한글을 다 그냥 혼용으로 쓰고 아래 한글이 머리를 잘 쓴 게 처음에는 아래 한글을 자꾸 무상으로 배웠거든요. 지금은 무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컴퓨터 사면 한글 끼워주고 뭐 그건 다 끼워주는 걸로 알았어. 근데 지금은 그걸 다 사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아래 한글하고 파워포인트는 다 유료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대단한 분이에요. 한글이 이 두 분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쓰고 그래서 MS가 전 세계에서 다 휘어잡는데 우리나라 한글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아래 한글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한글이 유일하게 MS에서 국격을 지켜낸 나라가 생각합니다. 까지 하고 오늘 마치고 2주 후에 1학기 종강하면서 세종대왕의 뒷얘기 문종까지 갈 수 있으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